쉬는 시간에는 세 종류의 아이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아이,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아이들 중 한 아이, 그리고 혼자 있는 아이. 제가 전학 오기 전에는 늘 둘러싸여 있는 아이였는데 이제 혼자 있는 아이가 돼버렸어요. 새 학기에 전학을 가게 된 아이가 고민을 하며 한 말입니다. 딱 10분의 쉬는 시간. 내 아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40분의 수업 시간보다 10분의 쉬는 시간이 더 두려운 아이. 박장군, 나대진, 오해막, 세 친구의 쉬는 시간에 펼쳐지는 이야기. 쉬는 시간에. 학교 가기 신나 프로젝트 시리즈 첫 번째 동화입니다. 어린이, 부모님, 선생님이 함께 읽어보세요. 온라인 서점에서 쉬는 시간에를 검색하세요. 도서출판 핵교.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매주 화요일 여러분을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EJ의 이동영 작가, 오늘도 변함없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탄산수 좋아하는데 혼자만 드시고. 아니, 내가 이거 들고 오니까 밖에서 이 작가님 왜 소주를 들고 오시냐고. 그렇죠. 너 미친놈을 보던데 방송하는데 소주병 들고 온다고. 그래요. 누가 이 작가님이 탄산수를 들고 다닐 거라고 상상이 나겠습니까? 탄산수 좋아합니다. 네. 아, 진짜요? 네네네. 다음번에 한 병 더 준비해와요? 알겠습니다. 이 네. 탄산수에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탄산수에 소주를 타서 드시면 정말 독하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특히 남성 여러분들 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저 남자 저게 소주 탄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이 심히 걱정되는데요. 일단 중요한 광고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네.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꼭 설치해야 할 어플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 등 자녀의 위험 징후를 미리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자녀의 학교 폭력 징후, 심각한 고민,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하세요.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세요.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내 최저가 판매 나노 금칫솔. 오픈마켓 최저가보다도 더 싸다. 국민의 48%가 살 때까지 단돈 1만 원에 무조건 무료 택배로 드립니다. 치약의 혁명 N47 플라즈마 치약. 기면활성제, 방부제, 사카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치과 판매가보다 무려 7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이 작가. 네. 네. 왜 방금 광고 나간 사이 나보고 뭐 내가 섹시하기는 개코 그랬으면서 왜 또 이렇게 또 차분하게. 아니 뭐 저희 두 사람이 방금 컴맹인 걸 확인하고 순간 둘 다 놀래가지고 말이죠. 팟빵 이거 생방송이니까 실시간으로 리플을 보려고 했는데 아이패드에서 둘 다 못 찾아가지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가지고 아이 부끄럽네요. 예. 참. 나는 당신은 잘 알 줄 알았어요. 뭐냐? 잘난 척은 혼자서 다 하고. 그러게 말입니다. 예. 아니, 나야 노예들이 있으니까 굳이 그걸 내 손으로 할 필요는 없었다고. 근데 제가 하여튼 이 기계에 약해요. 그래서 사람이 뭐 다 잘할 수가 있네요. 유일한 단점, 기계에 약하다. 이런 겁니다. 예, 다음번에 또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뭔가 단점이. 네. 저희가 오늘 주제요. 이 작가 정말 개가찬선했습니다. 자고 있는데
아침 일찍 문자를 띨릉 보내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전날 나한테 문 아나운서께서 문자를 해가지고 주제 빨리 미리 알려달라고.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주제를 잡지도 않았는데 알려달라고. 그래서 뭐 급한가 싶어서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라디오 갔다 오는 순간 띵 하고 떠올라서 이 주제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바로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답변은 없었어요. 찝혔다는 얘기죠. 잤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방송하니까 곧 앞으로 그 시간에 문자 보내지 마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요. 사실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되게 몇 번이나 가슴이 울컥울컥해서요. 그래요? 나 되게 감성적인 여자. 그렇군요. 뭐 어떤 부분에서 울컥울컥하셨어요? 그 한 분에 대한 삶이 참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후배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왜 이 땅에서는 아직도 끊임없이 제2의 제3의 이분을 요구하는가? 왜 우리 현실은 그런가에 대해서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욕은 안 하셨고요. 나머지 한 분은 조금 욕도 하셨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주제부터 알려드릴까요? 네. 오늘 주제는 이번 근현대사 할 차례죠. 그래서 박정희 대 장준하 대 박정희의 라이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아마 이 주제 듣고 많은 분들이 귀가 이만큼 커지셨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자, 그리고 장준하 선생님 목소리는 저희가요, 처음에 국민TV 라디오가 시험 방송을 할 때부터 중간중간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 목소리 들을 때마다 매번 듣는 목소리인데도 그 살아생전의 육성에 되게 많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렇습니까? 네네. 변호사님 존경하셨나 보죠? 그러면요, 저는 이런 분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좀 이렇게 지적이면서 정의롭고. 네. 난데? 딱 난데? 죄송합니다. 우리 서로 아닌가 알면서. 죄송합니다. 예. 근데 그렇네요. 언론계 선배이기도 하시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부끄럽죠? 예.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후배입니다. 아직 그 죽음의 어떤 의혹이 있으신 분이고. 네.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니까 참 안타깝네요. 또 하필이면 대통령이 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이게 완벽하게 가려질 수가 없다. 근데 사실 지금 사체 상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거의 또 두개골 한 머리에 의한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그렇게 보입니다만 이거를 참 명예를 회복시켜드려야 되는데 그죠? 안타깝습니다. 네. 서거 38년 만에 실족사에서 외부 가격에 의해 사망한 뒤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정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감식 결과가 나와서 사실상 타살로 드러났죠. 네. 공식적인 게 아니니까. 네네. 네. 이거는 지금에 와서 그런 게 아니고 당시에도 워낙 많은 의문점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 그 의문점을 다 말씀드리고 안 되면은 1, 2부로 나누지 뭐. 네. 그죠? 사실은 워낙 할 얘기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에서 박정희 한 명 가지고 2시간짜리 방송 4시간으로 1, 2부로 4시간을 했는데 박정희 장관 두 사람을 한 50분 안에 하기가 조금 그렇죠? 네. 시간적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은 1부에 끝내는 걸로 하고 한 번에 얘기해보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2개로 나눈 걸로 그렇게 합시다. 네네. 그래서 오늘 제가 미리 주제를 던져줘서 상당히 방송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늘 방송 퀄리티 보장합니다. 좀 잘난 척 좀 하시려고? 네. 또 특별히 또 준비한 것도 있고. 아이고, 예. 그래도 자랑을 하더라고. 뭘 특별히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뭘 이렇게 특별히 주제가 됐는지. 그래요. 자, 그럼 시작하시죠. 바로 들어가면 됩니까? 예, 해보시고 제가 부지런히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국민 TV는 따로 공지사항 같은 거 없습니까? 조합원 많이 들어오시라고 이런 것 내용 다 벌써 얘기했습니까? 다른 데서. 왜요? 아니, 그냥 시간 날 때 하시라고. 기회를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수상한데? 뭐지? 제가 이제, 조금 컨셉을 바꾸려고.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의 광팬들이 다 몰려와서 나에게 하도 욕을 했대. 햇싸대가지고 내가. 진짜. 내 이런 사이인지 몰랐나? 그래서 조금 부드러운 이미지로 살짝 바꿀까 싶어서. 어머,
정말 근데- 늑대가 양의 탈을 쓴다고 양이 되나? 근데 문희정 아나운서 팬 여러분, 문희정 아나운서도 제 팬들한테 무지하게 까이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 진짜요. 어머 웬일이니? 재수없다 그러고 막. 왜? 저 좋아하는 거, 저 뭐니? 좀 전에 이미지 변신한다더니. 죄송합니다. 예. 네. 근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요, 저는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고도 그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방송용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 그게 네. 언론 매체니까. 정도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예. 다행이네요. 지금 댓글 게시판에는 두 분 다 팬이라고 이런 글들이 올라와서 예, 실제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동영 작가가 실제로는 굉장히 예의가 바릅니다. 그럼요. 예. 함부로 막말하지 않고. 네, 양반의 고작, 예의 바른 고작, 안동에서 고향이 사람인데, 내가. 네. 그 방송에서만 저렇게 싸가지 없는 거예요. 그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따 끝나고 탄산수 한 병 사드리겠습니다. 안 사주기만 해봐. 방송에서 따로 얘기할 거야. 자,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뭐. 오늘은, 장준하 대 박정희인데요. 나이가 비슷합니다. 또래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 살 많네요. 1917년생이고, 장준하 선생은 18년생이고, 우리가 라이벌을 많이 했습니다. 라이벌의 그 공통점이, 지금까지 여러 사람 라이벌을 했을 때, 그러니까 공통점도 많고, 또 정반대되는 것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동시대에 살면서. 그래서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양반도 그렇습니다. 일단 장준하 선생은 장남으로 태어났거든요. 요즘 내가 목이 안 좋아가지고 워낙 방송을 많이 해서. 그래서 제 팬이 목에 좋은 약도 바리바리 싸줬는데도 매일 먹는데도 목이 안 낫네요.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원래는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앞에 태어난 형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장남이 될 거고요.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7년생인데 막내로 태어납니다. 오남 이종 막내니까 장남이고 막내고. 그런데 제일 큰 형이 똑같이 어릴 때 죽었던 거는 이거는 또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박정희는 또 바로 위에 형 박한생이라고 13살 때 또 사망하는데 그 형을 2명이나 잃었네요. 이 박한생이 정신박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닐 때면 놀림도 많이 당했겠죠. 또 동네에서 그 형 때문에 놀림도 많이 당했고. 그러니까 박정희 모친이 박정희를 지우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지 않습니까? 간장 마시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디들방아로 배 임신해 있는 걸 찍고 이랬다고요. 없애려고. 동산 이런데 비탈진 곳에서 구르고 그렇게 했는데 태어났어. 끈질겨. 끈질겨. 생명력. 끈질겨. 이렇게 했는데 태어났어. 참나. 그런데 다른 건 이해하겠는데 간장 마시면 왜 아이가 떨어지지? 이거 과학적으로 이해가 있나요? 그 당시는 그런가? 어떤 간장이 과학적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민간으로 내려오는 모든 방법을 다 써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간장을 하도 마셔가지고 네. 박정희 얼굴이 까맣다고. 그거 똑같네요. 콜라나 커피 많이 마시면 까매진다고. 많이 드셨어요? 왜 이래요? 내가 얼마나 뽀얀데. 참. 지금 뽀얀 게 뭔지 몰라서 지금 뽀얗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치고는 상당히 뽀얗고 부드러운 속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애를 지우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박정희 바로 위에 형이 이렇게 정신박약으로 일찍 사망했기 때문에. 네. 그랬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가난의 이유가 제일 컸겠죠. 그런데 장준하 선생도 역시 가난 때문에 처형을 잃었다고 해야겠죠. 잘 먹이지도 못하고 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프면. 그래서 장남이 요절했기 때문에 뒤를 이어서 차남인 장준하가 장남으로 됐다는 말입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가정 분위기는 굉장히 다르지 않았나요?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 장준하 집안은 전형적인 기독교 집안입니다. 크리스찬 집안이었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장로였고, 또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독교 교육을 받아오면서, 이건 문익한 목사 집안하고 똑같죠. 문익한 목사 집안도 다 온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기독교 집안임으로써 보통 기독교가 뭘 얘기하면 항상 사랑을 이야기하고 화목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애도 많고 또 엄청나게 가난했거든요. 또 아버지가 능력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또 어머니가 혼자서 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고 또 큰 형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큰 형들이 나가서 돈을 벌어오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형적인 옛날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복작복작하죠. 그러니까 늘 밥 먹는 문제로
배가 항상 골았으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적인 것은 장준하 선생 집안이 조금 더 좋았지 않았을까. 가정의 뭐 화목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양반 나도 일본 동양대학 철학과 갔다가 일본 신학교를 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반도 원래는 장준하 선생도 목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니까 원래 대부분요. 아들들은, 딸들은 모르겠는데, 아들들은 대부분 아버지 직업 따라갑니다. 이게 희한한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거 맨날 보고 자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거의 아버지 직업을 많이 따라가요. 어쩔 이 수 없이. 작가님은 아버님께서 직업이? 장사꾼이죠. 예, 그래서 그거 하고 싶으셔가지고 장사했다고. 장사에 네 분 다 말아먹었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절대 내 장사 안 시키려고 그랬거든. 그런데 내가 꾸역꾸역 했다고요. 보고 자란 게 그밖에 없는데 뭐. 아, 그래서 진짜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거 내가 여기서 방송했나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27에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한 걸 겪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하면 무조건 다 됐어. 그러니까 그 전에 뭘 했는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쟤를 꼬시고 싶어? 그래서 성공하고 이번 시험에 반에서 한 3등 안에 들어야지. 그럼 돼.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여튼 안 되는 게 없었어요. 군대 남들 다 전방 가는데 난 가만히 있으면 뭐 아주 편한 대로 그냥 백 쓰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행운이 나한테 따라줬다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사업하면 난 분명히 이 청년 실업가로서 이 나라를 한번 흔들 수 있을 것이다. 개코는 다 망해먹었지 뭐. 사람 만들었네요. 사업 실패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요. 요즘에 다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업이 잘 안 되시는 분도 계시고 대학교 높은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시면서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장사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정말 하루하루 버티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요. 이게 인생이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가는 일이 있으면 내려가는 일 있고 내려가는 일이 있으면 올라가는 일 있고 그래서 저는 한 10년간 계속 바닥을 치다가 요즘 쭉 작년 올 4월부터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또 언제 확 떨어질지도 모르지 뭐. 그러니까 인생은 긴 마라톤이라 생각하시고 좀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좀 자신감을 가지고 사시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뭐 역사 프로그램에서 인생 상담도 합니다. 예, 그럼 이 작가랑 마찬가지로 저도 한 10년 정도 바닥을 헤매다가 국민 TV가 저를 살려줬거든요. 정규직이랍니다. 아유, 내가 부러워가지고 정규직이란 말 때 얼마나 배가 아프든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정규직 여자를 잡아라. 없네. 잡으면 될 거 아니야. 응. 알겠습니다. 네. 정규직 여자 한 분 소개시켜 주시죠, 그럼. 그 여자의 의향도 들어봐야죠. 예. 그래, 그러면 얘기 계속 해볼까 하겠습니다. 1933년에요. 숭실중학교 입학하는데 여기도 역시 미션 스쿨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학교죠. 네. 윤동주, 문익환 선생도 여기 졸업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다. 근데 다녔어요. 나 둘 다 중퇴했는데. 그리고 뭐 조만식, 황순원, 안익태 이런 사람도 다 다녔던 굉장히 유명한 미션 스쿨인데. 평양에 있는 거죠. 예. 오, 그렇습니다. 평양에 있는. 예. 그런데 역시 장준하 선생도 졸업을 못합니다. 졸업을 못하고 신성중학교로 옮기는데 왜 옮겼냐면 당시 신성중학교의 아버지가 목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편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 가느라고 숭실중학교에 졸업을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장준하는 숭실중학교 졸업 후에 숭실전문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숭실전문학교는 지금 말하면은 신학교 같은 거죠. 전문적으로 목회자를 길러내는. 근데 이 숭실전문학교가 신사참배 거부를 해갖고 학교가 폐교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근데 기독교 교리로 봤을 땐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왜 신 이런 걸 유일신 사상이 나니까. 네,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신사참배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골 때리는 게요. 일제시대 때 우리 기독교가요.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했어요. 사람들한테 신사참배 하라 그러고 이렇게 시켰다고. 이거 뭐 목사들이 그러니까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목사를 하고 기독교를 전파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보다 기회주의 처신을 한 겁니다. 일제에 붙어야지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가 많아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정말 이 기독교의 어떤 최고의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우상숭배 이것까지 시켰던 게 바로 당시 목사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로 보면요 사실은 지금 왜 제사 안 지내잖아 기독교인들이. 네. 그죠? 근데 제사 지내는 거 갖고 난리를 칩니다 기독교인들이. 근데 그랬으면서 옛날에는 어떻게 신사참배까지 했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일 것 같아요. 왜 제일 유명했던 게 히딩크 감독이
국가대표 경기할 때요. 돼지머리 쌓아놓고 고사진에 절하고 이랬어요. 네. 그 양반이 뭐 불교 믿어서 그랬겠습니까? 무신론자에서 그랬겠습니까? 그냥 그건 한국 문화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넓은 아량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게 너무 폐쇄성이야. 네. 조금 그거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시에 기독교가 문제를 먹었던 이 신사참배로 문제를 먹었던 거는 그런 거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안 믿고 목사를 믿었던 거지. 그러니까 목사가 신사참배하라니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숭실전문학교가 신사참배 거부로 폐쇄당하자 학교를 옮깁니다. 평북 정주에 있는 신안소학교로 가고 교사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준하의 앞으로의 미래를 바꾼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숭실전문학교 갔었으면 학교가 폐쇄 안 돼갔으면 그냥 목회자의 길을 걸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의 인생이.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그 학교가 폐쇄되고 신안소학교에 가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교사 근무할 때 뭐 친구가 누가 일본 유학을 건의해서 교사 그만두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 당시 마라톤 선수였다고 그러죠, 친구분이. 아, 그렇습니까? 예. 디테일 쩌는데? 그렇습니까? 친구로까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일본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당시 일본 신학교에 이제 문익환, 또 문익환의 동생 문동환이 다 둘 다 독립운동가가 민주화 투사였었죠. 이 양반들이 거기에 학교에 학생으로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만남을 가지고 뭐 평생 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평생 직이가 되는 거고 원래 세 사람 다 친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장준하, 문익환, 윤동주. 근데 이 세 사람은 저 숭실중학교에서 만났던 거고. 네. 우리 시인 누구예요? 윤동주 시인은 선생. 이 일본으로 간 게 아니고 연세대학교 당시에 연세대학교 아니지. 연희전문학교로 그러면서 예. 이제 길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세 사람이 굉장히 평생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두 양반이 좀 안타깝게 그렇게 가셨고 나머지 한 분만 남아서 두 사람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렇게 민주화 운동에 평생을 바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박정희와 닮은 점은 이거죠. 또 역시 박정희도 소학교에서 교표를 잡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닮은 점이라고 해야겠네요. 자, 1944년 지금 계속 장준하 얘기입니다. 1944년 학도병으로 징집되어 중국 주둔 일본군 제65사단 7991 부대에 배속되었으나 6개월 만에 탈출해서 중국군에 입대한 다음 45년 1월 강복군에 편입되어 장교로 활동합니다. 자, 보십시오. 학도병으로 징집돼 가지고 일본군에 들어가서 이제 중국으로 배속되었지 않습니까? 네. 이때 같이 간 사람이 고려대 총장 하신 분 김준엽 총장이요. 오늘 공부 많이 하셨네. 예. 김준엽 총장이 먼저 탈출을 했죠. 그렇습니다. 먼저 탈출했죠. 먼저 탈출하고 오늘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미리 드려야겠네요. 그런 거를 앞으로는.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는 건요. 자, 그래서 그 두 분이 같이 갔다가 이제 먼저 김준엽 선생이 탈출을 하고 장준하 선생이 뒤늦게 탈출하는데 이 양반이 탈출한 거리가 말입니다. 2,000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2,000km면 뭡니까? 서울, 부산을 왕복 2번 해야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걸어서 탈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광복군이 있는 곳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본군을 탈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일본군을 탈출해서 광복군에 가서 광복 활동을 해야겠다. 조국의 독립을 해서 일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혈을 단신으로 그 먼 곳을 걸어서 찾아간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박정희 일생을 한번 봅시다. 자, 9살 때 박정희는 구미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고 당시에 대구에 있던 일본군 보병 80여 대가 구미에 와 가끔 훈련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굉장히 동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때 군인의 꿈을 키웠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박정희는 대구 사범학교에 입학을 하는데요. 여기서 공통점은 그겁니다. 박정희가 대구 사범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구미에 있는 그 상동교회라고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요것도 어떻게 보면 장준하 선생하고 닮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나중에 이게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 교회를 위해서 좀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하면 굉장히 열심히 다녔다. 이렇게 주말에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다녔다 그럽니다. 그리고 대구 사범학교 졸업하고 이제 다 알려진 거죠. 문경 보통학교 가서 교사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친일 조선 청년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만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만주 드림을 이루기 위해 박정희가 떠난 겁니다. 이때가 1940년입니다. 그래서 당시 만주 군관학교 2기로 들어가는데 당시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탈락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결혼을 하면 입학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때 박정희는 결혼을 했었단 말입니다. 네. 물론 결혼하고 막 한 번도 자기 와이프를 돌보지 않았지. 조강기철을 버린 거죠. 애만 까질러 놓고 뭐 아비라는 사람이 애만 놓으면 다 안 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완전히 내팽겨치고 그렇게 됐었죠. 결혼 문제 또 탈락하니까 또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탈락했는데 그러자 박정희가 혈서를 씁니다. 유명한 거죠. 네. 1400 박정희 이렇게 혈서를 쓰는데 근데 만주신문을 보면은 혈서 써준 건 감사하나 거절합니다. 됐다고. 그래서 아리카와라고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선생이 있어요. 자기를 굉장히 잘 봐준 아리카와 대자라고 그 양반이 당시에 만주에 있었는데 추천서를 써줍니다. 추천서를 써주면서 신원 보증을 해서 시험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입학 시험이 되게 좋았습니다. 15등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박정희가 대구 사범학교 졸업할 때 거의 꼴찌로 졸업했거든요. 거의 꼴찌로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험은 15등으로 입학했다는 거는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쪽 계통에나마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군인 좀 이렇게 체력적인 거, 그다음에 나팔을 그렇게 잘 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쪽에는 아마 대단히 좀 도가 텄다고 봐야 되겠죠. 검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역시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요. 그 선생 자기한테 몸에 맞지도 않는데 하니까 그렇게 꼴찌하고 그러는 거지. 1939년 3월 1일자 만주 신민의 기권 혈서 내용을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 일사봉공에 굳건한 결심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한 명의 만주 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멸사봉공, 견마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조국은 일본 아이고, 제국이죠. 당연하죠. 예. 오늘 이 작가 밀린다 그러는데. 오늘 혈서까지 지금 갖고 오셔가지고 읽어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학할 때 15등으로 입학했다지 않습니까? 네. 졸업할 때 1등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원래 그 당시에 학교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일본인 출신 학생들이 있었고, 만주 출신 학생이 있었고, 조선인 출신 한국이 있었고, 중국인 출신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 출신은 일본인 출신대로 시험을 봤고요. 비일본인이지. 이건 한 대 뭉쳐서 시험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1등 한 거는 일본인, 비일본인 다 합쳐서 1등 한 게 아니고, 비일본인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그래서 성적 우수자로, 1942년 10월에 일본 육사 57기로 편입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일본 육사를 나왔으면요.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시대 때, 이거는 일본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징집된 것도 아니야. 자기가 지원해서 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를 친일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졸업할 때 3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일본 육사 57기를. 역시 대단한 좋은 성적으로 수습했다. 그 다음에 졸업과 동시에 635 부대로 배속됐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화북지방 열화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요 임무는 팔로군 토벌. 그런데 일각에서 말입니다. 박정희가 만주군으로 간 거는 광복군에 들어가려고 했다. 그래서 기회를 봐서 탈출하고 오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또라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장준하처럼 그렇게 하려고 얘기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장관이 일본 육사를 갔다가, 아니, 그럼 바로 탈출하지. 안 그래요? 만주에서. 그렇게 탈출을 얘기를 했다면 탈출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죠. 만주 군관학교 있을 때 바로 탈출하면 되지. 왜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만주로 가서 탈출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라. 그리고 아까 말했던 화북지방 열화성요. 여기는 막 탈출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게 자꾸, 장준하랑 박정희가 비교되니까 이런 걸 만들어낸 겁니다. 이건 바보 같은, 그러니까, 장준하 선생이 일본군 징집됐다가 탈출해서 강복군으로 간 거. 네. 거기에 어떻게 보면 박정희가 창피하잖아.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나중에. 부끄럽죠. 일국의 대통령이 됐는데.
그리고 자기를 계속 비판하는 장준하가 저 양반 떳떳하거든. 아니 일제강점기 시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자기는 친일파였고 그러니까 낯이 부끄러우니까 자꾸 이런 이상한 말을 만들면 되는 그 이상한 말이 정말 말도 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요. 본인이 한 말에서 있습니다. 1942년 3월 만주 육사를 졸업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 충량한 황국 신민으로서 천황 폐하와 부의 황제 폐하께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나는 대동아 공영권을 이룩하기 위한 성전에서 목숨을 바쳐 사쿠라와 같이 훌륭하게 죽겠습니다. 본인이 한 말입니다. 근데 보통 말할 때는 모르는데 그런 거 읽을 때는 진짜 아나운서 같네요. 예? 이 사람이 지금 14년 차 아나운서인데. 아니, 그러니까 진짜 뭐 뉴스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 네. 참. 그래 역시 뭐 짬밥이 그냥 먹는 게 아니라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방금 문 아나운서가 읽어주신 대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만주 군관학교에 이것도 자원입대했습니다. 자원입대했고 친히 혈서로 대일본 제국에 충성을 맹세했고 일본 육사를 졸업해서 장교 계급장 달고 만주로 가서 팔로군 토벌하고 광복군 토벌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확실한 거 아니니까. 근데 증언자들에 의하면 광복군 토벌에도 일을 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 팔로군에 우리 조선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토벌의 앞장선 공로로 소위 계급장 달자마자 바로 또 중위 계급장을 달았거든요. 왜요? 이건 뭐예요? 그렇게 앞장서서 뭔가를 했으니까 진급을 시켜주지. 아무것도 못하는데 진급을 왜 시켜줍니까? 군에서 진급하기 위한 거는 딱 하나죠. 예, 적을 굉장히 많이 사살했을 때.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거죠. 그래서 바로 중위로 진급했습니다. 다음 또 봅시다. 해방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좌익이 할개를 치자 바로 남로당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내란죄로 사형을 언도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동지들의 이름을 다 팔았죠. 네. 그런 파는 대가로 사형을 면합니다. 또 어떻게 돼요? 조강지처도 강하게 버렸습니다. 조강지처 버리고 딴 사람이랑 살림 차리고 이혼도 안 했어요. 지금 최동욱 총장 축첩 문제 가지고 말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막 발끈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축첩 당신 아버지가 제일 선구자야 이 사람아. 박근혜 대통령께 아버지의 과거를 좀 들려드려야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 같아. 예. 저를 좀 초대해 주시면 제가 2박 3일 옆에서 삼장법사 손호공에 나온 삼장법사처럼 또 떠들겠습니다. 따다다다닥 이렇게. 네. 그랬던 양반이니까 이게 이 장준하 선생이랑 너무나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참. 왜 실제로 장준하 선생이 언젠가 박정희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그러죠. 일제가 그냥 계속됐다면 너는 만주군 장교로서 독립투사들에 대한 사륙을 계속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도 전해지더라고요. 얘기가. 아마 장준하 선생의 생전의 성격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런 말을 하고도 남으셨을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이런 이유로 장준하 선생이 박정희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좋아할 수가 없죠. 그렇죠. 서로 좋아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박정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장준하 선생이 모든 면에서 박정희랑 비교되죠. 그러니까 눈에 가시 같은 존재를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타살설이 나오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장준하 선생으로 한번 이야기를 가봅시다. 1945년 우리 8월에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월에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을 합니다. 김구 선생이 석 달 뒤에. 그러니까 이것도 참 안타까운 거죠. 해방이 8월에 됐는데 어떻게 11월에 들어옵니까? 근데 이것도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우리 민족이 김구 선생이 들어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환영 인파도 없었어요. 개코 뭐 트럭 한 대 가서 손 흔들어 그게 다 했습니다. 이승만이 들어올 때랑 완전 다른 거죠. 물론 김원봉 선생은 더 비참하게 들어왔지만은 이것도 우리의 참 분단된 역사 또 암울한 역사 이거를 고스란히 나타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이 그렇게 11월에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온 거죠. 장준하 선생이 같이 들어왔으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선생이 비서 자격으로 같이 들어왔었고 또 그래서 김구 선생이 비서로 한국에 와서 해방 후에 정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준하 선생이 김원봉 선생이나 여운형 선생을 되게 비판했었거든요. 특히 김원봉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사실 김원봉 선생님 하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산주의자시거든요. 예. 이 당시에 장준하 선생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본인의 신념이 좀 있으셨던 것 같고,
그 본인의 어떤 자서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김원봉 선생님을 비판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이 많았습니다. 보이더라고요. 이게 예. 김원봉 선생을 공산주의자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좌익 인사라고 봐야겠죠. 근데 나중에 왜냐 해방 후에 이제 남북 합작을 주도를 했으니까 그런데 공산주의 활동을 한 적은 있죠. 그러니까 이 장준하 선생은 공산주의를 너무 싫어하고 정말 미치도록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김구와 장준하가 김원봉 요운형 굉장히 비판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런 어떤 이념적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요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장준하가 이렇게 김원봉을 비판했는데 김원봉이 과연 민족의 지도자로 추앙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근데 저희가 왜 지난 시간에도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지식인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생각하는 공산주의, 북한이 보여준 공산주의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사상으로서. 그렇죠. 아니, 지금 그 북한이 공산주의입니까? 그건 아니죠. 독재죠, 거기는요. 거죠, 예.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상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보편적인 사상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준하 선생이 비판했기 때문에 뭐 김원봉이 그렇다 그런 건 볼 수 없고 또 장준하 선생도 사람인데 모든 게 옳은 일만 하실 수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나중에 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5.16 쿠데타 일어날 때 지지적인 발언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누가 한 명 있으니까 다 거기에 매달려서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요거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에 반면에요. 박정희는 1946년 5월 6일 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장준하가 들어오고 나서 6개월 뒤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미 해군 수상함을 타고 나머지 그 강복군들과 같이 들어왔었거든요. 네네. 중국에 남아있던 그래서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월 6일 날 출발해서 5월 8일 날 이제 부산항에 도착했는데 그때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복군 같이 들어왔다는데 이게 뭐냐면 박정희가 잠깐 강복군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강복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강복군에 있었던 게 아니고 일본이 패망을 했지 않습니까? 일본 군대 출신들이 갈 데가 없어.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오려면 다 같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강복군이 주둔하고 있던 지역에 가서 같은 피난민으로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강복군에 있었다 그래서 강복군이 아닌 거지. 해방이 됐는데 무슨 강복군이야. 그러니까 훈련은 또 받았어요. 거기서. 놀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광복군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 민족은요.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대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중국에 있던 우리 광복군들 입장에서는 일본군 장교로 만주군 장교로 근무했던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 예. 우리가 진짜 피난민은 무슨 피난민입니까? 너무 예. 우리가 너무 착해. 쓸데없이요. 예. 우리 너무 착한 것 같아. 우리 민족은. 예. 이 단죄의 역사. 이 단죄의 역사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 같죠. 진짜 프랑스처럼 프랑스가 굉장히 자부심 있지 않습니까? 지들 나라에. 또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언어 프랑스 말에 대해서도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영어 뭐 많이 배운다 웃기지만 이렇게 얘기한다. 그게 뭐냐면 이 나라는 자기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왕을 민중의 혁명으로 목을 쳐버렸거든. 네.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역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잘못을 해도 독재를 저질러도 그런 역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승만이 독재를 저질러서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승만 경교장 나올 때요 울면서 보냈어요. 이런 민족입니다.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군사 쿠데타 이어가지고 또 12.12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독재를 하고 독재자의 딸내미가 대통령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단추가 잘못 꼬이니까 계속해서 이런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네, 그 용서라는 말이요. 저는 결코 쉽게 써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사의 교훈에서 더 이상은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저는 좀 단호하게 단죄할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네, 예.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저 게시판에 계속 장준하 선생이 5.16 지지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지지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 있는 걸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있는데 김재원 교수가 그렇게 말한 거는 뭐냐면 지금 김재원 교수 이야기하는데 말한 거는 일에 우선을 어디다 뒀냐? 이건 얘기하지 지지를 안 한 적이 없다니까 말을 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게시판에 남기지 마세요. 지지한 적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때 말입니다. 제가 강복군에 잠깐 있었다 그랬었나 박정희가? 근데 이때
장준하와 박정희가 만났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그 광복군에 있었으니까 네. 장준하 선생이 또 광복군 장교로서 광복군을 지휘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급 없는 박정희가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증언이 있어요. 쿠데타 이후에 신문에 나는 박정희를 보고 장준하가 나 아는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함석헌 선생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은 내가 옛날 만주에서 만나본 일본군이다. 행적을 한번 알아보자. 이런 발언을 했다고 여기 증언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박정희한테 들어가니까 박정희가 장준하를 싫어하게 됐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장준하 기억에는 이건 장준하가 말했다는 것을 딴 사람이 들어서 이제 기록한 건데요. 박정희가 이제 일본 패망 이후 광복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시에 훈련을 계속했다 그랬습니다. 일본은 네. 패망했지만 박정희가 지속적으로 일본군 방식의 훈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자기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사실은 체계적 교육은 박정희가 받았겠죠. 우리 강복군보다는. 그렇게 아마 자기가 봤을 때는 오합지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장준하 선생이 볼 때는 저 일본군 장교 출신이 계속 일본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야. 그래서 야단을 한번 크게 쳤다 그래요. 불러서 너 왜 그렇게 그러냐고. 그러니까 잘못했다면서 머리를 숙이더랍니다. 그런데 이 잘못했다는 말을 일본어로 하더라.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언이 뭐 사실이라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참 아유. 그런 사람이 네. 한 사람은 야당 지도자로 제야인사로 활동하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거고 그런 사람 일본어로 잘못했다가 한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 독재를 했죠. 18년 동안 해수로 19년 동안 철권 통치를 휘둘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 딸내미가 지금도 하고 있고 이게 진짜 내가 어디 가서 진짜 우리나라 역사를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이렇게. 그 장준하 선생도 사실은 미국 정보기관 특수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광복군 장교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나름 그 체계를 거쳐서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있었던 분이 김준엽 총장님이 그리고 있었고요. 미국에서 예. 우리가 도움을 받았고 교육하는 것도 OSS에도 있었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렇다 봐야겠죠. 자, 다시 그러면 장준하 선생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건 유명합니다. 해방 후에 진보 지식인들의 양성소 역할을 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유명한 거죠. 네. 사상계. 사상계. 이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상계 정도 읽어줘야 지식인 반열에 올라가는 거야. 한 권 딱 예. 옆에 꼽아줘야.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왜 우리 80년대 타임지 정도 한 개 옆에 딱 들어줘야 뭔가 제가 뭐 엘리트 같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8, 90년대쯤에. 그거랑 뭐 똑같은 거니까. 요즘은 EJ 정도 들어야 지식인 정도. 그 본인이 얘기한 거죠. 제가 얘기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사상계 정도 읽어줘야 지식인으로 추앙받던 시절. 본인도 웃긴 거죠. 얘기해놓고 웃긴 거죠. 지금. 예. 워낙 이 잡지가 뭐라 그럴까요. 선구자 역할을 한 거죠. 여론을 주도하고 또 진보적 인사들을 앞다퉈 왔던. 그렇죠. 그런 잡지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참가했는데, 김구 선생이 비서로 있었기 때문에 김구 선생 파라고 볼 수 있겠죠. 장준하 선생이. 그런데 이승만의 단정을 찬성하고 들어갔습니다. 이승만 정권에.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건 아마 김구 선생은 반대하고 참여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우리 정부에 단독 정부에. 근데 장준하 선생은 들어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를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차라리 분단되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구는 공산주의를 싫어했지만 그래도 민족주의 색채가 너무 강한 사람이고 장준하는 오히려 그 공산주의를 싫어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바라보자 이거죠. 지금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하고 북쪽에는 소련군이 와 있는 상태고 김일성이가 실질적으로 정권을 잡았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아마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현실론에 입각해서 아마 이승만 정권을 지지하고 또 관료로 이승만 정권에서 문교부 일을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 김구 선생과 이승만 대통령을 좀 화해시키기 위해서 연결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예. 노력했는데 실패했죠. 예, 그러니까 그건 결국 실패는 했습니다만. 문익환 예. 목사가 김대중, 김영사 합치려고 그렇게 노력하다 실패한 것처럼 똑같은 거죠. 네네. 실패를 했고. 근데 물론 나중에는 이승만에 대한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 아주 혹독하게 했습니다. 그건 그랬으면 처음 출발할 땐 그랬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장준하 선생이 비판받는 점이 거의 하나 있는데 딱 하나. 1957년 최남선이 사망합니다. 네. 이럴 때 장준하 선생이 엄청난 칭찬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글쎄요. 저도 이게 비판하는 점 하나인데 뭐 때문에 장준하 선생이 최남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그 미화를 했다. 자,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썼는지요. 헌정사 있습니다. 사상계 편집위원회는 뜻을 문화의 소장과 민족의 명운에 두는 모든 인사와 더불어 중심으로 육당 최남선 선생을 애도하고 그 출중한 인격과 생전에 남기신 업적의 위대성을 명감하여 이를 영세에 전하고자 선생이 서가신 이에 1957년 송년호를 육당 기념호로 삼아 제천의 영전에 드리나이다. 이랬습니다. 출중한 인격과 남기신 업적의 위대함. 뭐가 친일을 한 행적이 있는데 어떻게 인격이 출중하게 됩니까? 나라를 갖다 팔아먹었는데.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최남선이 뭐 시인이자 또 한글 학자였고 어떻게 보면은 기자 생활도 했었고 했기 때문에 선배라고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또 같은 글쟁이였던 그런 걸 보는데 너무 미화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글도 썼습니다. 한때 선생의 지조에 대한 세간 오해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선생의 본의가 어디까지나 이 민족의 운명과 이 나라 문화의 소장이 있었으면 오늘날 이미 사실로서 밝혀진 바요. 한간에 떠도는 요동 부녀들의 역설과는 전면 그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하는데 요동 부녀는 요사스러운 아이와 음란한 부녀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소문에 다 부안해동하고 있다는 뜻이겠지. 사람을 사하는 법이 없고 인재를 자기 눈동자같이 아낄 줄 모르고 사물을 널리 생각하지 못하는 옳지 못한 풍조 때문에 우리는 해방된 후에도 선생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없고 그 노고를 취한 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욕된 일이 적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실로 온 민족의 이름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 했는데 이거는 나는 봐서 장준하 선생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죠. 그럼요. 최남선은요. 친일파 행동을 해서 반민특위에 붙잡혀간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독립운동 민족 대표로 33년 어쩌고 다 필요 없어요. 이래 변절해서 우리 조선 백성을 학도병으로 몰아넣고 성전에 갖다 바친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고요. 앞에 민족 대표 33인 중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변절이 더 나쁜 짓인 거예요. 아니 네. 같은 최남선의 영원한 친구고 같은 그 대표였던 한용운 선생은 어땠습니까? 한용운 선생은요, 최남선이 번째라고 찾아왔을 때요,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내 친구 최남선 죽었다 그랬어. 그 시무장 차디찬 그 골방에서요. 네, 불도 떼지 않은 그곳에서. 그렇습니다. 네, 햇볕도 들지 않고. 그게 정상이지.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습니다. 비판할 건 비판하고. 변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 그래요. 이런 점은 우리가 조금 비판받아야 할 장준하 선생의 문제점이다. 말씀드리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그러니까 자신의 조국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후배들이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죠. 크게 본받아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예. 이거는 모든 친일파를 이렇게 평가했다면은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고. 그렇죠. 그런데 딱 최남선 한 명만 이랬기 때문에 워낙 친일파를 싫어했지 않습니까? 독립운동가였고. 근데 아마 무슨 개인적인 관계는 아니면은 또 존경하는 점이 아마 있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박정희로 다시 돌아갑시다. 고향으로 돌아온 박정희는요, 아까 46년도에 해방후에 돌아왔다 했습니다.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놉니다. 백수섬 지내다가 어느 날 못든 생각이 탁 났는지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조선 경비 사관학교 2기생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게 이제 갈 때 또 여비가 없어가지고 그 박정희의 영원한 멘토라고 하는 형 박상희의 카메라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팔아먹고 그걸 여비로 했겠죠. 이 조선 경비 사관학교 1940년 9월에 들어가는데 이 동기가 바로 김재규입니다. 그러니까 김재규는 박정희의 동기이자 또 고향 후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게 신임을 하고 요직이 앉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신복 부하에게 뭐 총 맞아 죽었죠. 뭐. 자, 그리고 9월 달에 입교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 달에 그런데 대구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신적 멘토라고 하는 김종필의 장인이죠. 박상희가 사망하고 옵니다. 이 대구 폭동에 의해 가지고. 당시 대구 폭동이 136명이 사망하고 262명이 부상한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박정희 형이 이게 주도적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이 대구 폭동에. 그러니까 좌익 폭동이죠, 이게. 네. 여기 주도적으로 관여를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박상희의 어떤
내가 막 아까 멘트라 그랬지만 모든 것을 이어받았거든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박상희였고 그러니까 좌익에 아마 자연스럽게 묻어갈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싶습니다. 잠깐만. 근데 이게 몇 분까지 합니까 우리 오늘? 네, 53분까지요. 오늘 다 못하겠네요. 네. 64 2기를 졸업한 박정희는 춘천으로 배속됐습니다. 소위로 이제 임관한 거죠. 임관하는데 소위로 있을 왜 이래? 소위로 있을 때요. 이재복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네. 근데 이재복은 누구냐면 이 박상희가 그 대구 폭동하고 죽었을 때 그러니까 미망인이 혼자 남았을 거 아닙니까? 네네. 김종필의 장모. 그 미망인들 굉장히 도와줬습니다. 뭐 돈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박상희랑 같이 남로당 활동을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군대에서. 아이고, 이재복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뭐 우리 맨날 도와준다, 막 고맙다 들었을 거 아닙니다. 찾아오니까, 고맙죠. 그래서, 뭐 고맙다고, 반갑다, 인사하고 이랬는데, 이재복은 박정희를 왜 찾아왔냐면, 박정희 군대에 있으니까, 군대에서 군인들을 좌익으로, 남로당으로, 좀 네가 땡겨달라. 이걸 부탁하기로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에게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박정희가 위관급 장교들, 소위 중위 등이 이런 사람들 포섭해가지고 남로당에 가입시킵니다. 박정희는 자기 입으로 스스로 남로당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남로당 원적부에 분명히 박정희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빨갱이지 뭐. 남로당이 뭔데? 남쪽 노동당 남로당인데 빨갱이지 뭐. 그래서 박정희는 남로당에 자기도 가입했었고 다른 자기 동료들도 가입시켰다. 그런데 2년 후인 1948년 10월 달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숙군이 일어나죠. 이 기회를 빌어가지고 군대 내 좌익을 모두 모조리 척결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박정희가 잡혀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가 11월 11일이었습니다. 군 기간에 연행이 되는데 이때 수사를 누가 했냐면 친일파 김창룡이가 했습니다. 김창룡이가 했는데 김창룡이가 또 고문의 도사 아닙니까? 옛날 친일파 군인으로 있을 때 독립운동가들 마구 잡아다가 고문한 새끼가 바로 이 새끼 아닙니까? 방송에 욕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욕이 튀어나오네요. 네. 김창룡 얘기하니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고문은 선수지 뭐. 그래서 박정희를 당연히 고문하면서 또 회유 작업도 벌입니다.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을 같이 쓰는 거지. 그러니까 박정희 원래 이렇게 당근과 채찍이 이렇게 약한 사람이야. 나중에 미국이 당근 채찍 써 그거 홀랑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때 당근은 뭐냐면 네가 만약에 네가 알고 있는 네 동지들의 이름을 불러주면 네 목숨은 살려준다. 이거 당근 채찍이고 채찍은 고문하면서 아니면 죽인다. 계속 그런 거였죠. 그래서 박정희가 자신의 군 좌익 동료들을 모조리 불러버려.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다 불렀습니다. 다 불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사형당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다 아직도 그 사람들이 사형당하는 기록 영화가 남아 있습니다. 처참한 거죠. 같은 민족이 사상이 다르다고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동료들 다 죽이고 본인만 살아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때 그 박정희를 살려준 사람이 지금 무슨 상 한미 동맹상 받고 지금 그러고 있는 백선엽입니다, 바로. 백선엽한테 찾아가서 구명운동을 요청한 거예요. 예. 백선엽도 친일파 아닙니까? 그렇죠. 박정희는 자기 입으로 독립군을 잡아 족친 적이 없다 그랬지만, 백선엽은 지 입으로 그랬습니다. 내가 독립군 잡아 죽였다고 지 입으로 그랬어. 그런 사람을 말이야. 무슨, 대한민국 육군의 원수로 추대하고 말이지. 이렇게 훈장까지 주어주고, 뭐 상까지 제정해주고, 지금 들어보니까 말입니다. 자가용을 공짜로 주고요. 네. 운전기사까지 딸려. 이런 미친 짓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특혜. 예. 백선엽이가요, 독일이나, 독일도 마찬가지지. 프랑스나, 스위스나, 여기 태어났지 않습니까? 바로 모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예. 그런데 참나. 이런 사람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번에 만났더라고. 네. 만나서 좋다고 둘이 인사하고, 좋겠지. 지는 아버지 살려줬는데, 좋겠지. 그러니까, 우리 친일의 역사, 이런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백선님이 아직도 살아서 저렇게 우리나라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에 영향 미치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백선님 얘기 나와서 짜증나서 방송 더 못하겠습니다. 야, 또 이렇게 마무리를. 예. 자, 저희가 오늘 그 장준하와 박정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겠구나. 그래서 다음 주로 넘어갈 것 같고요. 지금 그 박정희 얘기 들으시고 백선엽 얘기까지 들으시니까 이제 이 작가도 짜증나서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들으시는 분들도 썩 유쾌하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여러분의 기분을 그래도 조금 살짝 울컥하게 그리고 조금 더 가슴속에 무언가를 남겨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우리 그 장준하 선생이요. 일본군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탈출한 이후에 이 환국하기까지 과정을 담은 수기가 있습니다. 돌베개라고요. 네네네. 거기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조국 애를 몰라서 조국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고 조국을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여 우리의 선조들은 조국을 팔았던가. 우리는 또다시 못난 조상이 되지 않으련다. 나는 또다시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이 가슴에 피눈물을 삼키며 투쟁하련다. 이 길을 위해 나는 가련다. 나의 인생의 과정은 또다시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라는 이정표의 편말을 꽂고 이제부터 나를 안내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뮤지컬 청년 장준하 중에서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 노래 들으시면은 장준하 선생의 그 유지가 그대로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노래를 끝으로 오늘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은 문을 닫겠습니다. 이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친구들 오늘과 잊지 말자 차갑게 부는 이 바람 기억하자. 우리가 맞잡은 손 잊지 말자.